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소액주주 보호 이슈의 두 번째 상세 설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GDP 배분과 소액주주 보호 이슈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창출된 부가가치 혹은 기업 매출액이 어떻게 경제 주체들에게 배분되는지를 이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분 구조가 바로 노동과 자본의 배분인데요. 말하자면 요소소득의 배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경제 민주화의 달성 여부를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 민주화 기준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소액주주 보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도 장하성 씨의 한국 자본주의에 있는 그 개념입니다. 거기에서는요, 소액주주가 민주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자본주의로 나타나고요. 잘못된 개념인데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소액주주 보호는 경영진에 대한 유상증자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하나의 논리 전개인데요. 일단 그런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제 민주화의 판단 기준이 이제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을 희석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논리인데 일단 그 논리를 이렇게 도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액주주 보호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에 대한 유상증자 압력이 이제 소액주주 보호 이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라는 것은 지분이 희석화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말하자면 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 민주화의 판단 기준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소득 분배에서 찾아야 할 이 경제 민주화가 또 소유 혹은 경영권 문제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 민주화의 이 판단 기준으로서 소액주주 보호 이슈가 과연 적절한가, 이 문제를 우리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보겠는데요. 먼저 소액주주 보호 이슈의 이론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4대 기업 매출액의 요소소득 배분 관계를 보겠습니다. 4대 기업 매출액이 어떻게 요소소득으로 배분되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모든 다른 회사도 이와 같이 배분된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타겟으로 이렇게 4대 기업을 좀 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다 보니까 이제 4대 기업 매출액이 어떻게 처분되고 있는지, 말하자면 경제 민주화의 근거로서 어떻게 이것이 처분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소소득의 배분, 노동과 자본 사이의 이 배분 관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 안에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배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익에 대해서 배당 가능 이익이 각각의 지분율만큼 할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양자 간에는 이 배분 관계가 이미 성립이 돼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이상스럽게 여기에서 소액주주 보호 이슈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하성 씨의 국가자본주의에 의하면 유상증자 압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분 희석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반영된 것이 이 소액주주 보호 이슈가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 안내의 이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에 관여하겠다고 말한 근거가 바로 이와 같이 이 소액주주 보호 이슈였고요. 이 소액주주 보호 이슈는 장하성 씨의 국가자본주의의 이론적 기본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은요, 결국 소유로서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900조 원대의 국민연금에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900조 원이나 되는 국민연금이 바로 이와 같은 운용 기준을 따라서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러한 자금이 이렇게 잘못 설정된 경제 민주화, 대주주의 지분을 희석화시키는 그러한 이론적인 그 근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소액주주 보호 이슈의 이론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경제 민주화는요, 총 부가가치의 배분 구조에서 찾아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산물의 가치가 자본과 노동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소득 배분에서 경제 민주화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노력의 결과 주어진 소유에서 이미 이것은 확정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경제 민주화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헌법 119조를 보면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제상의 자유라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뒤에 있는 창의는 기업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소유 혹은 기업 소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유에 대해서, 기업 소유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의 근거로서 적정한 소득 분배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도 보면은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 자본주의 일부의 이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넓은 경제 민주화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하성 씨의 한국 자본주의 여기 일부가 이제 경제 민주화에 관한 그 논의를 전개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더 넓은 경제 민주화라는 그러한 개념을 이제 도출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매우 좀 그릇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 입장에 볼 때 이것은 온통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고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그분한테는 죄송한데 거짓말 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에 근거한 그러한 주장으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이것은 실제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자와 주주의 몫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각종 숫자들을 가지고 대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이 이 과다한 내부 유보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배당을 하지 않고 내부에 축적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서, 장래 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투자보다는 소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재벌이나 이러한 대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안 하고 이렇게 내부 유보된 것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소유권, 지분율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부 유보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존 주주의 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 지분율이 약해지는데 소유권을 상실하는데 그것을 왜 증자를 그렇게 하냐고요. 돈이 있으면 자기 지분만큼 투자할 돈이 있으면 이제 증자를 하지요. 그런데 증자를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자기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증자를 못 하는 겁니다. 증자를 하면 자기 지분율이 희석화되고 소유권이 날아가는데 그걸 왜 증자를 합니까? 내부 유보를 당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재벌과 대기업의 꼼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주장, 학자로서도 이런 주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주장, 어떤 의도가 담긴 주장, 이러한 것을 더 넓은 경제 민주화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어떻게 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다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장하성 씨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용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대주주가 자본주의고 민주주의가 소액주주라고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상태에서 아마 이런 추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900조 원이나 되는 연금이 이와 같은 철학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도구화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액주주 보호 이슈의 하나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헌법상에 말하는 이 노동과 자본의 이 분배, 말하자면 요소소득의 배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 4대 기업 매출액의 요소소득 배분인데요. 이제 이와 같은 요소소득의 배분에서 우리 헌법은 경제 민주화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경제 민주화인 것입니다. 이제 4대 기업 매출액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느냐, 말하자면 요소소득으로 어떻게 배분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파악을 했을 때 이 4대 기업의 매출이 317조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청사하고 근로자에게 297조 정도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 4대 기업 자체로 귀속되는 것은 한 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237조 정도는 전부 하청사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본가, 이게 이익입니다. 이익 19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도 삼성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좀 크지 않고요. 이제 그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것, 이게 지분율만큼이죠. 이게 4.55조입니다. 비율로는 1.4%입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 일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15.15조입니다. 그리고 비율로는 4.8%입니다. 말하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요소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그 국민 생존권 문제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경제 민주화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청사와 근로자에게 이렇게 귀속되어지는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 생존권과 관련된 데이터인 것입니다. 국민 생존권 관련된 이러한 기여도를 이렇게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는 뭐냐? 말하자면 이 하청사와 근로자, 그리고 이 자본가와의 이 배분 관계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로자에게 배분되어진 것과 또 이렇게 자본가에게 배분되어진 것, 이것을 가지고, 이 비율을 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나온 이슈는요, 오히려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것과 소액주주에게 귀속되는 것,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소액주주 보호 이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소액주주는 그냥 이익에 대해서 대주주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다른 이견이 있을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거의 경영진의 부정과 비리를 논하면서 경영권 교체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경영진의 부정과 비리 외에는 다른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숫자도 없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숫자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그냥 이 비리가 있으니까 지배주주 개편 논리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걸 극단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면은 경영권 교체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소액주주는요, 경영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익 극대화 목적으로만 투자를 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단순 투자라고 합니다. 소액주주는 아무리 해봐도 경영권에 아무런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투자자인 것입니다. 이익 극대화 목적의 투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만 많이 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액주주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는 입장 하에서 이제 그 기업 지배구조에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요소소득의 배분, 여기에서 이제 국민 생존권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또 경제 민주화 이슈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매출액에서 이제 대주주에게 1.4%,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4.8%, 그리고 93.8%가 근로자하고 하청사에게 이제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 근로자와 하청사에게 배분된 이것은 이제 국민 생존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주와 이러한 그 근로자와의 이러한 배분율, 이게 이제 경제 민주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난 소액주주 보호 문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액주주는 이제 위에 4대 기업을 이제 인정하고 여기에 단순 투자를 했을 뿐인데 834조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경제민주화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소액주주 보호 이슈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민연금의 소액주주 보호 이슈는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크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의 하나의 그 실행 방안으로서 국민연금 입장에서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이제 국민연금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834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행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 일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보면은요, 대체로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주주 재벌 개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영자 부패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이슈인데,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나 경영자 부패 때문에 이제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 대체로 이와 같이 논리 전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소액 투자자들은 이익 극대화 단순 투자에만 관심이 있지 이제 일감 몰아주기나 경영자 부패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경영진의 이제 그 지배주주 개편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나 경영자 부패는 이제 그 사법적인 사항일 뿐이고, 그리고 공정거래법으로 지금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강하게 항상 집행이 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패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한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들이 이 공정거래법이 아주 강하게 이제 등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대거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흑기사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운영 안내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이사회 구성에까지 관여하느냐, 여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법만 가지고는 이 명분이 안 섭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장기적인 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투자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거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있는 경제 민주화 이슈를 가지고 명분을 삼다 보니까 그래야 이제 사회이사를 파견하고 이사 파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액주주 보호 외에는 다른 이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에서 이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제 헌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기업 지배주주 개편 이슈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이죠. 대주주들의 편의에 따라서 기업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정과 사익을 취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회이사를 파견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영권을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입니다. 이 이슈의 일환으로 이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운영 안내를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고 하나의 지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여기에 대한 소액 투자자의 반응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에서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삼성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2021년 2월 달에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제 사회이사 파견 문제를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너무 급작스러운 그런 이제 행동들에 대해서 큰 반향이 우려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무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올해는 이제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고 나서 2021년 상반기 주가 총액 증가율이 10대 기업 중에서 삼성이 꼴찌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많은 호재가 있고 그런 이슈가 있는데도 반도체 하면은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큰 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뭐 매출도 지난 2019년도에 153조에서 166조로 증가하고 막 이랬는데도 10대 기업 중에서 꼴찌를 했는데요. 0.26% 증가했습니다. 다른 데들은 보통 20에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10대 기업의 경우에. 그런데 삼성은 이와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소액 투자자들의 이 반응인 것입니다. 반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액 투자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유연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834조의 기금 운용이 이 논리로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834조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모든 시가총액의 한 39%를 차지하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 논리로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 회사에 이사를 파견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 민주화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 안내 이 내용을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의 이제 실행 주체로서 국민연금입니다. 말하자면 상장사의 834조의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상장사들 이제 대기업들의 이러한 이사회 구성에 관여를 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작년이죠. 국내 72개 상장사에 대해서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투자 목적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31일에 이제 바로 이 기준을 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취지는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와 소액주주 보호 이렇게 이제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얘기해버리면은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 172개사에 대해서 2대 주주입니다. 여기에서 공평한 대우를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는 문제가 많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소액주주의 그 보호입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의 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는 소수 주주들이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권한남용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면은 그 방법은 이제 투자 기업에 대한 사회이사 파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이사는 이사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상법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 의하면 사회이사와 이사의 구분은 상근과 비상근으로만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정될 때 이제 어떤 위원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할 때 이제 사회이사 풀을 인력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연금 이 과장이 그와 같은 것을 안내서나 규정 같은 것을 만들고 있고 이 작업을 하고 이제 그 인력풀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올해 2021년 2월 달에 대표적인 상장사 7개사에 대해서 사회이사 파견을 좀 시도를 좀 했습니다. 이때 참여연대 소속의 위원이 이제 상장사 7개사에 대해서 사회이사 파견을 이제 안건으로 제시했고요. 이때 삼성물산이 또 선정이 됐는데 다른 회사들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제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세 차례 회의를 좀 열었는데요.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또 그러면서 주총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10월 5일자로 문화일보에 공정경제 3법과 이러한 공조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이제 문제 삼은 것이 삼성과 현대를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췌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보험업법에 대한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은요, 삼성생명에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한 8.51% 중에서 이제 3%를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좀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삼성물산에서는 삼바주식, 삼성바이오주식 처분해가지고 이걸 양수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정거래법이 바로 뒤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정거래법 이제 개정안이 이제 올라간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이 지분을 매입하면 지주회사가 되는데요. 과거에는 의무 지분율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10%를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다른 곳에 또 처분을 해야 되는 삼성전자 지분이 이제 희석화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1.2%이던 이 이제 최대주주 지분이 15% 정도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그룹은 해체 수수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 자본이 개입하면 이제 삼성은 이제 중국 기업이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 지분을 이제 확보한 국민연금이 이제는 최대주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순환 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항이 또 공정거래법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30%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결권이 15%로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문화일보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렇게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였는데요. 2020년도 삼성 매출은 153조에서 166조 원으로 상승하고 계속 반도체 호황 뉴스인데도 국내 시총 10대 그룹 시가총액 증가율에서 삼성은 전년 대비 0.26%로 꼴찌했습니다. 이건 한국경제에서 이번 7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2020년 12월 말하고 2021년 이제 그 7월 9일자를 이렇게 데뷔를 했네요. 말하자면 이 사이에 있었던 주요 사건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삼성에 대한 이 사유이사 파견,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한화나 포스코, SK 이런 데들은 전부 20에서 이 30% 사이로 전부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만은 0.26%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삼성의 경영권의 위협으로 인해서 이제 소액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의 소액 주주 보호 이슈는 그 논리적 정당성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서 소유로서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900조 원의 국민연금입니다. 이제 이 소액주주 보호 1호는요, 경제적 자유를, 소유를 침해하는 장하성식 경제민주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철학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증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자를 하게 되면 그 지분율만큼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게 되면 희석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회사의 그러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유보를 하고, 배당 대신에 내부 유보를 하고 그것으로 또 재투자해서 기업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법적인 것도 아니고 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꼼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증자를 안 해가지고 소액주주가 피해를 봤다. 증자를 안 해가지고 증자를 하게 되면 소액주주가 이제 더 투자가 확장될 테니까요. 소액 투자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증자를 안 해가지고 소액주주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서 이것을 꼼수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반도체하고 배터리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증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증자를 하면은 자신들의 지분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차입금을 의존해야 되는데 이제 부채 비율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등장을 한다랄까, 아니면 증자 문제를 가지고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소액주주가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기업 국유화의 음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주주도 주인이라는 논리로 유상증자 압박을 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소유권이죠. 이것을 찬탈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국가 자본주의의 하나의 그 음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삼성과 현대 두 개만 장악하면 나라 전체가 장악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장하성식의 민주주의는요, 소액주주 노동자 중소기업이 민주주의고요, 자본주의는 대주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지금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이윤이 축적되어진 것이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자본이고요. 여기에서의 이 대주주도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하성 씨의 이 민주주의는 소액주주와 노동자와 중소기업만이 민주주의 시민인 것이고 이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대주주는 축출이 돼야 되는, 말하자면 이들을 지분을 희석화시켜서 소액주주로 만드는 거, 평등화시키는 거, 이것이 경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국유화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장하성의 한국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경제 민주주의고요.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900조 원의 국민연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주주의 소액주주화는 국가 자본주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증자 문제는 이 경영자의 이 자유인데요. 이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임원 선임 행위하고요. 그리고 증자 문제. 이 두 가지는 경영의 문제이고 이것은 소유권의 문제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증자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를 소액주주화하려 한다. 이것이 이제 현재의 이러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소액주주 민주주의를 경제 민주화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것을 실행하면 이제 국가 자본주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1세기의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죠. 혁명의 쌍두마차 시나리오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쌍두마차 시나리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포퓰리즘하고 펀드를 이용한 이와 같은 핵심 기업 국유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의 하나의 쌍두마차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하고 이와 같이 펀드를 이용한 핵심 기업 국유화, 이것이 이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의 완성은요, 생산수단의 국유화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대주주 지분을 희석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유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핵심 기업 2개를 잡으면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부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 M&A를 치는 것입니다. 하청사까지 노조가 다 장악하게 만듭니다. 노조를 세운 곳, 그곳만을 하청사로 인정을 한다고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하청사는 전부 이제 노조가 주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사회주의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단계를 가리켜서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핵심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포퓰리즘이 진행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포퓰리즘을 통해서는 계속적인 집권을 가능하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자유주의자는 이 포퓰리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을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없어요. 자유주의자는 이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사법 통제 체제를 구축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기업 국유화 작업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의 쌍두마차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그 체제. 그래서 연금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은 이 체제와 관련된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의 큰 전쟁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발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하성 씨의 한국 자본주의를 보고 그 내용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국민연금의 이와 같은 행보는 이 장하성 씨의 한국 자본주의에 있는 그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